자, 이제 그 아버지에게 갔었어. 작품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창비 온라인으로 연재가 되었다가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2021년도에 신경숙 작가의 정말 오랜만에 쓰여진 장편 소설이기도 하고 8번째 장편 작품인데요. 그 약간 연결선상에서 보면 외딴방이 나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제 짜여져 있다면 엄마를 부탁해서는 이제 어머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버지 얘기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쯤에 정말 아버지 얘기를 해서 혹자는 약간 3부작으로 읽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소설 전면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를 한국 근대사와 이제 연결시키면서 주인공 나아가 이제 아버지를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작품에 대한 그 본격적인 비평은 이제 출간된 이후에 한기호 평론가의 한국 근대를 살아냈을 뿐 이 비평 외에는 아직은 없는 듯합니다. 세교 포럼에서는 이 작품을 가지고 한번 또 독서 토론회도 열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즉흥적인 우리가 예.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어요. 내용이 잘 됐든 못 됐든. 네. 왜냐면은 나는 우리 한국 문학계나 지식계 뭐 문제라고 보는데요. 소위 신경숙 사태, 그때 표절 시비로 신경숙 씨 자신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남의 글을 그대로 이렇게 뭐 차용했다가 도용했다고도 할 수 있죠. 한 과오를 인정하고 그 당시에도 인정했고 최근에 작품 활동 다시 시작하면서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절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창비도 문학 권력이라서 뭐 반성할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건데 신경숙이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면은 우선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면은 읽고 비평을 해줄 필요가 있고 안 좋은 작품이라도 신경숙 같은 작가가 다시 몇 년 만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면은 이거 뭐 시원찮다 하고서 비판을 해줘야 될 텐데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난 안 좋은 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오늘 주제 하나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8번째 장편 소설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그 8편 중에서도 외딴방, 엄마를 부탁해, 아버지에게 갔었어. 이 3편이 아주 탁월하다고 봅니다. 우뚝 솟는 장편이라고 보고 그 3편 중에서 독자에 따라서는 선호가 갈리고 또 우열을 매기는 사람도 있겠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작품으로서는 엄마를 부탁해가 대중적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은 조금 문제가 더 많은 작품 아닌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딴방하고 아버지에게 갔었어는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다른 작품이고 시기도 다를 뿐 아니라 그걸 무슨 신경숙의 가족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3부작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각자 하나씩 작품으로 본다면은 일장이 일단 있어서 그 소설을 아직 읽지 않으신 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소설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딸을 떠나보낸 슬픔에 아직 이제 채 극복되지 않은 나아가 한동안 이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속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외딴방의 행로들과 좀 비슷한 플롯이기도 한데 여러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좀 더 핵심적으로 그게 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역사를 이제 각각의 이야기들, 뭐 구술도 좋고 누가 말해주는 아버지도 있고 주인공 나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삶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 장편이 아버지의 삶을 이제 복원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한국의 이제 근대사의 가장 가파른 전쟁과 분단, 그 지점이 이 소설의 또 긴장감 있는 서사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 소설 속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아까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이 아버지는 이 소설에서 어떤 인물인가? 주인공의 시선을 빌려서 보면 여기 보면
아버지는 나에게는 이제 농부고 전쟁을 겪은 세대고 소를 기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해봤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개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일단 신경숙 소설에서의 아버지상이 이전의 단편들에도 많이 나왔지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부장제 속에 아버지보다는 딸과 굉장히 친밀하고요. 오히려 부인한테는 무뚝뚝한데 딸한테 다정하기까지 한 그리고 이 안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는 굉장히 내향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을 사귀는 사람 오히려 소심하고 무섭고 두려운 부분들이 이제 아버지의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종래의 그 아버지를 다룬 한국 작가의 다른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게 좀 미채로운 면모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나는 이 작품의 경우도 네. 아버지상이다, 가부장제 이런 관념을 끌어들이기 전에 네. 이 작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개별자로서의 그 인물, 또 그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의 맺고 있는 관계, 네. 이것을 먼저 실감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뭐 가부장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대화 얘기할 수도 있고 6.25 전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평단의 일반적인 관행은 아버지에게 갔었어 그럼 벌써 이거 가부장제 지지하냐 반대하냐 읽어보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이게 가부장제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삼고 나가는 거는 작품에서 얻을 걸 제대로 못 얻는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리는 태도라고 봐요. 근데 엄마를 부탁해가 엄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었듯이 네. 아버지에게 갔어도 이게 아버지 얘기만 아니잖아요. 네. 그 이제 엄마가 수술하러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빈집을 아버지와 같이 보내러 가서 그때부터 드디어 아버지를 더 좀 깊이 알고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알던 아버지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런 거지만은 그렇다고 딸이 그 아버지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중간에 오빠가 아는 아버지 얘기 두 사람 간의 대화 또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편지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아버지에게 갔었어가 아버지 얘기만 아니라는 거를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의 삶에 얽힌 그 특히 박무릉이라는 인물이 서사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전쟁을 겪어 나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한 모습으로서 드러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아버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이 전통 농경 공동체 이 사회 속에서 사실은 근대적인 학교 교육을 이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 많은 농촌에서의 삶을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물론 농촌의 그 근대화 과정도 거기서 겪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이 아버지의 좀 독자적인 어떤 삶이라고 하나요? 선택이라고 하나요? 그 운명을 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랑 다른 작품이랑 조금 끌어들여서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얘기가 최근에 또 나온 걸작 중에 하나로 또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 해방일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교해가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소설 속에 신경숙 소설의 아버지에게 갔었어의 또 아버지의 면모가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해방일지에 나오는 아버지는 전혀 다른 타입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철저한 사회주의자고 엄마도 빨치산 투쟁을 했던 분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 신경숙 소설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타입이고 다른 네. 인생의 궤적을 밟아온 분인데 나는 그 두 작품에서 참 공통적으로 감명 깊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우리 원래 조선 사람들의 원행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가진 어떤 생내적인 미덕, 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엄숙하게 그려져 있고, 그 모여있는 불빛에서도 그렇죠. 그런 게 예.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옷깃을 여미게 되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은 참 드물고 몇 단만 해도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의 가슴에 비해 부족하죠. 정지하 작가는 빨치산의 딸 하면서 실물에 가까운 아버지, 실록에 해당하는 아버지 얘기를 이미 썼고, 이번은 본인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건 소설이지 다큐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정지하 작가는 신경성이 못 가진 특성이 있는데 그건 능청스러워요. 네. 네, 작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상하고 더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 읽는 재미가 뭐 더 할 수도 있죠. 또 실제로 더 짧게 짧습니다. 네, 짧기도 네. 하고 그런데 각기 미덕이 있는 소설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지금 말한 그렇게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공통점. 네. 또 그 구례 사람과 정읍 사람들이 가진 전례 미덕이랄까? 이런 것의 그 공통점.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요즘 작가들이 너무 없어요. 지난번에 김금희 작가하고 얘기할 때 신동엽의 시 중에 아니오라는 시의 네. 마지막 대목. 아니오, 미워한 적 없어요. 세계의 지붕 뭐 혼자 바람 마시며 차마 옷 입은 도시계집 사랑했을리야. 아, 옷 입은 도시계집이 아닌 원래 조선 사람들. 네.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촌에서 벌거벗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신동엽이 옷 입은 도시계집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어떤 새로운 여성형이죠. 근대적인 여성하고는 다른 원래의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네. 신경성 그 중에 하나고요. 정자에게도 그게 있어요. 예. 소위 그 심성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자칫하면 또 놓치기 쉬운, 어떻게 보면 되게 평면적인 맥락에서 민중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그 갖고 있는 창조적이고 또 슬기롭고 무엇보다 타인과 관계 맺는 삶, 이 공동체적인 덕목을 지닌 인간형을 소설에서 만나기가 사실은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드뭅니다. 요새는 어떤 면에서 그 인물들이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 약간 처음에는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요새도 이런 인물형, 인간형에 대한 형상화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덕목을 소설이 또 살려주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좀 관련된다면 저는 이 소설에서 좀 이채롭게 읽었던 부분들이 이 동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소설의 전면적 배경이라기보다는 계속 근데 끊임없이 나와요. 고모 이야기로도 나오고, 차천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구해주게 된 여성도 사실은 그 보려고 가보면 동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소설에서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 작가가 좀 염두에 상당히 뒀던 부분일까요? 그 뭐 작가가 네, 어떤 작가가 생각을 조금 했는지는 예, 좀 그건 내가 알 수 없고요. 네네. 근데 조금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네. 차천자는 동학이 아니고 예. 동학군이 아니고 강증산 선생의 그 제자들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됐는데, 그 중에 처음에 가장 큰 분파를 이룬 게 소위 차천자의 보천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증산도에는 동학혁명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지만은 차천자 자신은 증산도 쪽 인물이라고 봐야 되고, 그 여기저기 이제 심어져 있는데 그걸 맥을 따져 올라가면 다 이제 동학까지 가죠. 네. 근데 그 작가가 얼마나 의식했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너무 그거를 또 강조하는 거는 이 작품의 실상하고 좀 멀어질 우려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걸 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계보라기보다는 정읍이라는 장소, 장소. 우리 흔히 장소성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신경숙이 물론 서울 살지만은 또 서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서울 얘기를 아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정읍 네. 얘기를 하고, 제입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고향 사람답게 예. 예. 그쪽에 사람답게 쓰는 사람이 작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아버지에게 갔었어야말로 지역문학의 네. 면이 강해요. 예. 지금 차천자 관계도 작가의 네. 증조 할아버지가 거기에 관련됐었다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박무릉하고 아버지가 천자의 저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 대면은 풀어줄 줄 알았더니 안 풀어주고 뭐 작가가 여기저기 그런 디테일들 심어놓은 게 그 작품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인데 나는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쭉 동학으로 해가지고 어떤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정읍이라는 장소 그 속에 정읍의 역사 정읍이라는 게 원래 전봉준의 고향이기도 하고 강일순 증산 강일순 선생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학농민전쟁의 아주 본거장의 하나고 증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화자가 그런 것하고 별 관계없이 살아왔지만은 그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고 고향을 다시 발견할수록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건 뭐 독자로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 디테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디테일들하고 어우러져 사실 이제 외딴방에서는 희재언니와의 관련성을 다루는 이야기가 서사에 굉장히 긴장감을 더하는 대목으로 놓여 있듯이 이 소설에서는 사실 좀 소설이 읽기 어려운 측면이 워낙 풍부한 에피소드들이 많고 얽힌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중에서도 박무릉 이야기는 굉장히 긴장감을 주죠. 그래서 굴러떨어지게 했느냐 아니느냐 서로 알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애써 들춰서 말하지 않고 이 삶을 계속 이어오는 사람들의 박무릉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심성이라는 목목 이런 것도 전 좀 느껴졌는데요. 둘이 가서 붙잡혔는데 네. 저 밑에 이제 송장들이 잔뜩 예. 쌓여 있는데 발자들이 총을 대고 네 친구 박무릉이를 밀어 던져라. 아니면 쏘겠다.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그 얘기가 끝에 가서 나오는데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겠지만은 외딴방에서 희재 언니 경험과 같은 그런 트라우마는 아니었다고 봐요. 항상 이제 마음에 짐이고 박무릉 씨하고는 오래 끊어져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안 묻잖아요. 근데 박무릉 씨도 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면서도 둘의 관계가 보궐이 되고 서로 이렇게 참 아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대화되기 전에 전 사람들이 가졌던 미덕의 일부로 나는 그 면을 더 사주고 희재 언니의 죽음을 자기가 방조한 거 아니야 그때는 본의 아니게 모르고 그런 트라우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신경숙 소설을 읽으면 전작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실제로 이 소설 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연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굉장히 또 중요한 축은 이제 도입부의 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제 결정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도입부에 굉장한 긴장을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연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려갈까? 그런데 이 소설이 전개돼 나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서사가 굉장히 풍부하게 펼쳐지다 보니 결말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 딸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 약간 이 딸의 서사가 처음에 독자에게 줬던 기대에 비해서는 결말 부분에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되어버렸는데요. 뒤로 갈수록 일종의 이게 왜 연극에서 소도구란 말 많이 쓰잖아요. 소도구. 작품의 유기적인 일부라기보다는 소도구로 써먹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들어갔는데 얘기가 별로 더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소도구라고 말하기엔 또 더 의미가 있지만은 신경숙 작가로서는 5년 동안 고향에도 안 내려가고 아버지도 안 쳐다본 게 그 소위 신경숙 사태로 막 완전히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소설을 쓴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옳지가 않은데 그러나 또 신경숙이 자기가 5년 동안 아버지 안 만난 거에 대한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되잖아. 신경숙이든 작가든 여기 화자든. 그래서 나는 그 일종의 대체물로 딸의 죽음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작가가 잘 만들어내면은 훌륭한 소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로서 무슨 얘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안 보여.
가령 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디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일어나는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남편은 안 나타나고 네. 얘기도 없어. 그러면 이게 남편이 죽은 건가? 이혼한 건가? 뭐 다른 사회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은 가질 법하고 제대로 소설을 하겠다는 작가면 거기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열쇠쟁이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네. 신경소설에 분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슬픔은 있는데 분노가 없는 것 같다는데 이 소설에도 분노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 네. 유일하게 화내는 게 그 M1 열쇠쟁이에요. 네. 물론 열쇠쟁이 못되게 굴었지. 네. 못되게 굴었지만은 평생 뭐 너 열쇠쟁이나 해먹어라 이 악담을 퍼붓는데 그 과잉 분노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것을 딸의 죽음이 대체하고 있는 그동안의 자기 경험물, 다른 사태로 인해서 겪은 경험이 딸의 죽음이라는 걸로 투여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분노가 애만 열쇠쟁이한테로 나왔다가 근데 역시 작품의 균형을 위해서는 그걸 그대로 뭐 당연한 것처럼 넘기면은 그건 작가가 좀 감성이 부족한 거고 나중에 그 할머니들 예, 하고 할머니 만나면서 얘기를 모습이 마음이 나오는 풀려가지고 거죠. 예. 그 열쇠쟁이한테도 미안하다는 말할 생각마저 들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이 작품에서의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인데 그렇다고 그럼 5년간 고향에도 안 간 신경숙 작가 개인의 경험을 이 작품에서 얼마나 다뤘어야 하느냐 네. 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때 그가 느꼈던 분노 같은 것을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엉그러진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노로 승화시켜 가지고 한 번 더 이제까지 신경숙과는 다른 모습의 소설을 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나는 해봅니다. 아, 선생님께서 다음 작품에 대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평가로서 독자로서 예, 얘기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작품은 정말 선생님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 사실 본격적인 글을 쓰고 대면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주제들이 풍부하게 잠겨 있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이 소설에서 감동받았던 부분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껏 최근의 한국 소설들에서는 좀 만나지 못한 어떤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대면 그 느낌 중에 하나가 아주 생생한 자연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신경숙 소설이 저에게 줬던 그 감동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도시에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가 환기하는 그 어떤 그 농촌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밀해서 그게 그렇게 예전에 막 피폐하게 그리던 그런 소설들의 방식이 아니라 너무 세련된 감각으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울창한 숲에 들어간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생태 비평, 생태주의, 뭐 문학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작품들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주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생한 감각들을 이렇게 살아나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동이 굉장히 컸던 것 그런 같습니다. 그 생생한 시골이나 자연에 대한 감각을 살리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는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할 거는 그런 농촌인데 이게 옛날 농촌이 아니라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뭐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나만 살아서 널 붙들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노인들밖에 별로 안 남았는데다가 그 노인도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빈집이 생겨서 농사하기도 힘든데 또 하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짐승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농사 좀 지으려고 그러면 다 파먹잖아요. 멧돼지도 그렇고 뭐
그래서 땅이 있어도 농사를 못 짓는다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네. 그런 거는 지금 농촌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화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알려주니까 네. 그런 게 참 그 양면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더 탁월한 면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또 현실주의적인 작품인데 그 할머니들과의 네, 만남, 네. 거의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유령같이 나타났다든가 네. 유령같이 보인다 하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할머니들이 거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남자 노인들만 남았듯이 예.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되게 오래 사니까 할머니는 더 많이 떼지어서 다니면서 수다도 떨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화자를 만나가지고 아 제가 누구지 그러니까 뭐 걔가 뭐 책벌레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예. 책벌레였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화자가 그 동안에 딸을 잃고 저거 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분들이. 네. 다른 얘기 없이 갑자기 오래 슬퍼는 마르라잉. 네. 우리도 여태 헤맸구나. 다른 네. 할머니가 그럽니다. 또 한 사람이 모두들 각자 그렇게 헤매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게 그러고 등을 써주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문득 13집 남자에게 내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네. 마지막에 가서 고향의 할머니들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이 화자도 한결 더 넉넉해지고 마음이 더 열리는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대목도 그 무슨 초현실적인 요소라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작품 안에서도 이게 마치 꿈인 줄 내가 뭐 잘못 알았다는 식의 네. 뉘앙스도 좀 있고요. 예. 뭐 햇빛 속의 유령 같은 할머니들 그런 표현은 있어요. 그리고 백발이 반짝이는 할머니들은 현실 속의 사람이 아닌 듯 했다. 네. 현실에 있는 할머니에 대한 묘사로서 얼마든지 네. 읽을 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예. 그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에게 갔었어라는 작품을 읽다 보니까 정말 작품을 읽는 일이라는 것은 진짜 아주 섬세하게 한 대목들에 주목한 일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끌고 가는 전체적인 유기적 통합성, 이런 비평적 읽기가 아주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신경숙 소설을 제가 꽤 오랫동안 많이 읽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좀 지금 관점에서 다시 또 들춰보면서 좀 새롭게 음미할 부분들이 많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선생님께서는 오늘 대담 어떠셨는지요? 후배 평론가께서 덕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흐뭇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략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